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서로 다른 아침 풍경 3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수경님, 어수선한 요즘 그래도 명절 대목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랑은 구리 도매시장에서, 저는 익산 도매시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쟁 시작입니다. 밥 2그릇씩 먹고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레몬님, 글을 처음 남깁니다. 오늘은 딸아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홀로 키운 아이가 잘 커주고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도 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제이비 축하해주세요. 홀로 키우셨어요. 근데 또 따님이 장학금 받고 대학교 입학한다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복 뿜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뿜뿜이요, 뿜뿜. 아, 뿜뿜. 네. 오, 제이비와 잘 안 맞는다는데 이렇게 귀엽게 또 축하를 해주셨어요. 0407님, 매일 아침 귀 기울여 듣는 숨은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년 넘게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새로 지원한 회사 1차 합격하고 최종 면접 보는 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이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묵직한 저음의 종배 형님,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20년 동안 다닌 곳을 스스로 그만두신 겁니까? 그만둠을 당하신 겁니까? 일단 표현은 그만두고라고 써주셨네요. 네, 아무튼 늘 새로운 도전은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긴 한데요. 좀 더 설레임을 가지시면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종 면접 보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면접 잘 보는 팁 있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0년 직장생활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드러내면 되겠죠. 그렇죠. 네. 0407님 파이팅. 좋은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밝힌 바가 있었죠.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래서 우리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됐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었는데 이때 미국이 제안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사업을 특정해서 우리 쪽에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과거 한국 기업 한 곳이 미국의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접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알래스카 개발이나 LNG 원전 사업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죠? 아무튼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원전 건설도 한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역지안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이 소식 전해드리고 또 한 소식 전해드린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 협상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모두 6건 계류되어 있는데 공통분모가 있긴 합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 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은 공통된데 이게 공통된다는 건 다른 건 좀 엇갈리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조절하는 아마 특위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걸 유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까 특위를 하자고 우리가 제안했고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하자고 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비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활동기한은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한 달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특위를 통해서 지금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한번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해보자. 아마 이런 취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에는 좀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상을 꺼내든 목적이 저 보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또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지금 조바심을 내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속도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제 여야가 합의한 특위 구성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기한이라고 하니까 한 달 동안에 미국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미루고 한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냐 아니냐.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눈치 보면서 우리 스텝을 꼬이면서 갈 이유는 없다. 뭐 며칠 전에 인터뷰했던 김양희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야가 모처럼 이렇게 합의를 내서 의회에서 이렇게 좀 일정을 가져가기로 했다면 이 스텝대로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사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속도를 좀 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 주가 오해 없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거다. 관보 게재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 내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걸 파악을 했고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 즉시 발효인지 기간 여유가 있을지 이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전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그 법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송도 금지되어 있는데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이 대형 마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새벽 배송은 열어주는 이런 방안을 정부 여당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쿠팡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새벽 배송 금지 조항으로 덕을 본 게 어디냐? 쿠팡이다. 쿠팡만 좋은 일 시켜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쿠팡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항이 원래 재정 취지는 주변 상인들 보호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쿠팡 좋은 일만 시켜줄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푸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정부 여당 안에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주변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좀 반발의 목소리는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는 보도는 있는데 또 그러면 정부 여당이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항상 독점은 대형 괴물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물프레님은 소상공인은 이러나 저러나 힘들겠네요 라는 우려 전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제소가 됐다는데요. 그 사유가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당의 한동훈 제명 결정과 배치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인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소 신청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표시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건 예비 후보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이거라고 합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당원들이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이 작성자 가족 사진, 여기에는 아이 사진도 있었는데 이걸 무단으로 게시한 걸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당 당원들이 문제 삼아서 고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과연 이 제소의 궁극적 타깃이 배현진 의원이냐 아니면 그 너머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른 코너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공천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 자리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앉아 있고 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당 위원장을 교체한 뒤에 오세훈 시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의도의 관측. 오히려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이렇게도 아니 움직임이다. 이렇게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포인트도 있을까요? 서울시당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했던 고성국 당원의 징계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서울시당 위원장 징계 문제가 얽혀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상징적 엇갈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징계를 받아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반면에 고성국 당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에 의해서 면죄부를 받는 장면. 이게 엇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실제로 연출된다면 국민의힘이 어디를 향해 질주하는지는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게 된다.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레드헤어님이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린주님, 등치를 늘리고 싶어야 해야 정상 아닌가요? 점점 자기들끼리만 쪼그라드는 걸 보니 매우 의아합니다. 진재용님, 이쪽 저쪽 동네에 리더가 시원치 않으니 내용에 다 휩싸이는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관련한 얘기는 2부에서 인터뷰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에 오갔던 1억 원과 관련된 후속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줬다가 되돌려줬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장면이라고 하는데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에 후원 방식으로 다시 그 돈을 줄 것을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 내용을 전해드리면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억 원을 돌려준 뒤에 후원 형식을 다시 제안했다. 김경 전 시의원이 왜 돌려주셨냐,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자 강선우 의원이 그러면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 측이 다닥다닥 들어오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반환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게 500만 원씩 후원금이 일시에 몰려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뒤처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게 김경 전 시의원의 주장 내용이고 진술 내용입니다. 반면에 강선우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후원금으로 요구할 거면 반환은 또 왜 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고 2022년 10월경에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 원씩의 고액 후원금이 몰려서 확인해 보니까 김경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좌진을 통해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주장과 진술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무슨 공통분모가 있느냐? 1인당 500만 원씩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까지는 공통된 팩트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입금된 후원금을 돌려줬느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수사까지 갈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정치 후원금 계좌는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통장 기록에 계좌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 한 번만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다. 어렵게 갈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까루님이 아예 대놓고 수법을 알려준 셈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일단 강선우 의원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한 JB가 말한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될지 요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유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3년에 가족과 지인에게 보도 심의 민원을 넣게 한 뒤에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 감사원이 어제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황은 있었는데 단정은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한 것은 민원사주 정황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이거는 행위가 이렇게 나타났다 뿐이지 그러면 행위 전에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발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가족과 지인들이 몰려서 거의 동일한 민원을 넣을 수 있었느냐? 그 경위가 뭐냐? 이걸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거다. 유일임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단정까지는 못한다. 이게 감사원의 결론이라는 건데요. 다만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 의결에 유일임 전 위원장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따라서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내렸다고 합니다. 자, 지적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가족과 지인들이 동일 시간대에 민원을 일시에 제기한 것 자체가 일종의 모의에 해당을 하고 모의에는 제안자나 통솔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먼저 상식적 차원에서 강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대답만으로는 그걸 밝혀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제 수사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어쩌라고 님이 계약서 안 썼으니 죄가 아니다랑 다를 게 뭔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마징가님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네요. 사주는 했는데 증거가 없다. 이거 누가 믿을까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수사로 풀릴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학교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해온 극우단체 대표 김병헌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는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망언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학교 앞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 피의자로 경찰에 불려나온 김병헌 씨. 첫마디부터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네, 이게 그저께 뉴스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그리고 하루 뒤인 어제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 시위의 맞불 성격이었던 그런 집회인데요. 이어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래도 되냐 하는 물음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활개치는 것은 법의 구멍 때문입니다. 소녀상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특정 위안부 할머니가 아니라 위안부라고 하는 전칭을 쓰면 모욕에도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의 틈새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이 이런데 저 사람에게 양식과 양심을 주문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겠느냐?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현실적인 게 뭐냐?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되는 김계리 변호사도 들어갔습니다. 이 기획단은 여순사건 보고서에 사용할 용어를 14연대 무장공기에서 14연대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기로 합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2024년 5월에 작성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이 유족들과 함께 순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작성기획단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니까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면서 버스를 쫓아가다가 교통경찰관과 우발적으로 부딪혔습니다. 헌데 검찰이 이 김석 사무총장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뭐냐? 기자회견은 불법 집회였다. 그다음에 경찰관과 부딪힌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소했고 징역 6월을 구형을 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왜 전해드렸느냐.
앞서 이 김병헌 씨의 경우에도 혐의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불법 집회 개최였습니다. 그러면 다 떠나서 김석 사무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김병헌 씨에게도 한번 해봐라. 법의 틈새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법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씀까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